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빵 이론 1차 발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효란 것은 무엇이냐? 발효란 믹싱을 통해서 완성된 반죽을 적정하게 팽창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스트가 이 발효성 당인 탄수화물을 분해를 하고 이것을 알코올과 두 번째 이산화탄소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효 중에 물리,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반죽이 팽창을 하죠.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서 각종 유기산들이 생성이 되고 그 유기산이 pH를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반죽의 신정성과 탄력성이 변화가 되어서 반죽을 잡아 늘리면은 찢어지고 또 글루텐은 연해져서 생물학적 숙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발효 중에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위에 알코올과 휘발성산은 이 빵의 맛과 향을 좋게 하죠. 또 이 발효가 잘 된 반죽은 구운 후에도 노화가 지연이 됩니다. 발효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1차 발효의 목적. 반죽의 팽창작용. 자, 이스트가 혐기적 상태에서 이 다당류라던가 이 단당류 포도당을 분해해 가지고 이것을 이산화탄소를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된 이산화탄소는 글루텐에 의해서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글루텐 막이 형성되면 여기에서 CO2 이산화탄소가 부풀리게 되는 거죠. 커지면서. 그래서 이스트에 들어가 있는 이 찌마제라고 하는 이 효소에 의해 가지고 이 단당류들은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다가 분해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죽의 팽창작용, 반죽의 숙성입니다. 발효하는 중에 여러 가지 유기산과 알코올 이런 것들은 글루텐을 연하게 해서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숙성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연한 신정성이 좋은 상태로 변화하기 때문에 또 가스 포집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가스 포집을 향상시키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향기 물질의 생성, 즉 빵의 풍미를 생성하게 됩니다. 발효하는 동안에 이스트와 또 거기 관련된 여러 유산균이 당을 분해해서 알코올이라던가 이 저급 유기산, 에스테르, 또 알데히드 같은 방향성 물질을 생성하게 되고 이러한 물질들은 빵의 맛과 향을 좋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발효의 목적 뭐죠? 반죽의 팽창작용, 반죽의 숙성, 빵의 풍미, 향기 생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 가지 이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발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트의 양이죠. 어떤 조건이 같다면은 이스트의 양이 많으면은 발효가 빠르겠죠. 대신 또 적으면은 발효가 느릴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현상일 거예요. 그래서 이스트의 사용이 많아서 발효 시간이 짧은 반죽, 이것은 적은 이스트 양으로 길게 반죽한 그 반죽에 비해서는 이스트 냄새가 나고 또 완제품의 발효향이 적다 하는 거죠. 맛이 또 좋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이스트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스트 사용량 구하는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이스트를 정상 이스트 양 곱하기 정상 발효 시간은 변경할 이스트 양 곱하기 변경할 발효 시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여기 문제인데요. 이스트 양을 2%를 일일 때 발효 시간이 4시간이었다는 거죠. 4시간이었다. 발효 시간을 갖다가 3시간으로 했을 때에 이스트의 양은 그러면은 여기 3시간이죠. 이스트의 양은 얼마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게 되면 이스트의 양, 정상 이스트의 양
2% 사용했을 때 정상 발효 시간 4시간이 걸렸다면은 변경해야 될 이스트의 양 얼마인지는 모르죠. 근데 발효 시간을 갖다가 3시간으로 단축시키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뭐 그냥 찍어도 2%보다는 많아야겠죠. 이스트 양이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하면은 2 곱하기 4 3x 되면은요, 요거 계산하면은 2.66이 나오는데 반올림해서 2.7%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또 발효성 당이 있습니다. 이 당의 농도가 5%까지는 이스트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5%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은 5%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은 삼투압 작용 때문에 활성에 저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당과자빵 같은 경우 5% 이상 당이 들어가는 데에는 이스트 양이 증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식빵 같은 경우 2.5에서 한 3% 정도 이렇게 이스트를 쓴다. 그러면은 당과자빵에서는 더 많이 쓰죠. 4에서 뭐 5%까지 이렇게 이스트를 쓴다던가 이렇게 합니다. 소금은요. 소금도 이제 그 설탕하고 마찬가지로 1% 이상에서는 발효가 지연됩니다. 그래서 이보다 많은 양이 증가하면은 발효는 더욱 지연되게 돼 있죠. 그래서 설탕은 5%, 소금은 1% 이상일 때 발효가 지연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분유는요, 분유는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 가지고 완충작용을 해요. 그래서 발효를 지연시킵니다. 밀가루에도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데 그 단백질의 완충작용으로 인해 갖고 발효가 지연됩니다. 즉 강력분으로 반죽을 했다면은 발효가 지연된다는 거죠. 뭐에? 중력분이나 박력분에 비해서 발효가 더 지연된다 하는 겁니다. 이스트 후드는 발효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이스트 후드는 어때요? 우리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물 조절제, 또 이스트 조절제, 뭐 증량제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스트 후드 하면은 물 조절제, 그다음 반죽 조절제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이스트 후드에는 각종 뭐 프로타제, 아밀라제 이런 효소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계면활성제가 있을 수 있고 산화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발효를 조절을 합니다. 또 반죽 온도가 있겠죠. 반죽 온도는 이스트는 냉장에서는 휴면 상태로 있다가 온도가 상승을 해가지고 35도씨가 되면은 최고가 됩니다. 그 이상 되면 이제 55도씨부터 이제 사멸을 시작해서 60도씨에서는 완전히 이제 사멸을 하게 돼요. 반죽 온도도 발효에 영향을 준다. 또 발효에 반죽의 산도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스트 발효의 최적은 pH 4.5에서 뭐 5.7, 5.8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뭐 극단적으로 완전히 그 산성 또 알칼리성이 된다면은 활성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 이스트의 최적 pH가 4.5에서 5.7이기 때문에 반죽을 할 때 소량의 어떤 약산을 첨가해서 pH를 낮추게 되면은 발효가 빨라져서 이 제조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효소와 그 발효 산물을 한번 볼까요? 자, 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반죽을 했을 겁니다. 반죽을 뭐 일본 말로는 생지, 영어로 이제 도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거 보게 되면 이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 있겠죠. 밀가루의 70%는 전분이니까 그 전분, 또 손상 전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전분은 다당류죠. 이런 그 다당류들은 여기에 알파 아밀라제가 작용을 합니다. 알파 아밀라제가 작용을 해서요. 자, 이러한 그런 그 손상 전분에는 알파 아밀라제가 작용을 해서 이걸 덱스트린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이걸 덱스트린을 만듭니다. 여기에는요. 이 덱스트린에는 다시 이 베타 아밀라제가 작용을 해 가지고 아밀라제가 작용해서 메가당으로 만듭니다. 자, 메가당은 다시 여기에 그
그 말타제가 작용을 해서 여기 보시면요. 말타제가 작용을 해서 뭘로요? 포도당 2분자를 만들죠. 이건 이제 메가당 2당류인데 여기에서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그 다당류 전분 스타치 이 다당류가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단당류로 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뿐이 아니죠. 여기에는 우리가 반죽을 할 때 설탕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여기 설탕이 들어가 있죠. 여기 뭐 물엿 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반죽에 물엿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포도당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겠고요. 설탕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설탕은 어떻게 해요? 슈크라제 그러면 인볼타제의 작용을 받아 가지고서는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이당류가 단당류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또 지방 같은 경우 지방 이스트에 들어간 리파제 분해해 가지고 지방산 글리세롤로 분해가 되겠고요. 또 여기에는 밀가루에 들어가 있는 프로테인 뭐가 있죠? 밀가루 프로테인 글루텐이 있죠. 이 글루텐 이런 것들이 분해 단백질이 글루텐만 아니라 다른 단백질도 많이 있겠죠. 그런 단백질들이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밀가루 자체에 들어있는 이런 그 효소 세균에 의해서 펩타이드 또는 아미노산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이런 그 나중에 이스트가 분해하고 남은 잔당들과 함께 합쳐져 가지고 이것은 마이알드 반응을 하죠. 그래서 껍질새에 관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 찌마제는요. 여기 이스트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이 포도당을 갖다가 이제 분해를 합니다. 이 이스트는 산소가 이 풍부한 조건 하에서는 이렇게 그 물하고 이산화탄소로 완전 분해를 하는 대사를 하는데 이 산소가 부족할 때에는 그 포도당하고 알코올하고 이산화탄소로 이제 바꾸는 현기적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무산소 호흡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C2H5 OH 알코올이죠. 여기 에틸알코올입니다. OH기가 들어가면 알코올이라 그래요. 요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분자의 CO2 가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 이 ATP 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각종 어떤 유기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비율을 보게 되면은 이게 100, 요게 한 47, 요게 한 49, 요게 한 4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발효를 했을 때에 에틸알코올과 CO2 가스, 이산화탄소가 가장 추가되는 발효 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소에 의해 갖고 어떠한 발효 산물들이 나오는지 한번 봤습니다. 1차 발효의 온도와 습도 이거 중요하죠. 1차 발효의 온도는 27도씨 우리가 반죽이 끝나고 반죽 온도가 27도씨였잖아요. 그리고 상대 습도는 75%로 놓는 것이 바로 1차 발효의 온도와 습도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상대 습도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반죽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물이 한 60%가 들어가죠. 그리고 밀가루에 또 들어있는 수분이 한 14% 정도 있고, 이거 더하면은 대체적으로 한 이렇게 75% 반죽에 수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도씨 반죽 온도가 27도인데 27도보다 낮은 그런 그 발효실 온도를 갖게 되면은 발효가 지연되게 되겠죠. 하지만 또 27도보다 높다고 하면은 이스트 위에 이런 그 젖산균이라던가 초산균 이런 그 여러 그 균들이 그 발효에 관여를 하게 돼서 빵 맛이 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27도씨로 맞춰주는 겁니다. 상대 습도는요 반죽의 수분 함량과 유사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75%로 맞춰준 거고요. 만약에 이런 그 75%보다 낮다면 어떻게 되죠? 반죽의 표면이 건조해지고 표피를 형성하게 되고요. 이러한 반죽들은 빵을 균일하게 만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죽을 하게 되면은 반죽을 다 끝나면 발효 용기에 이렇게 둥글리기 해가지고 반죽을 담죠. 이렇게 왜 이렇게 둥글리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반죽이 다 된 반죽은 이 표면이 끈적거려 갖고 손에 이렇게 달라붙기가 쉬워요. 그래서 둥글게 뭉쳐주게 되면은 반죽을 다루기가 훨씬 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발효할 때에도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반죽을 둥글리기를 하게 되면은 표면이 이렇게 매끄러워지면서 탱탱해지죠. 탱탱해져서 이 표면에 글루텐을 긴장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탱탱해지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발효해 갖고 CO2 가스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이 빵을 부풀리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효하기 전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발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발효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볼 때에도 이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 놔야만 그 부피를 우리가 세배됐는지 확인을 하기가 훨씬 편한 거죠. 그리고 발효할 때 윗면에다가 비닐을 덮어서 표면에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은 이런 그 껍질이 수분을 빼앗겨서 껍질 부분에 반죽의 수분을 빼앗겨 가지고 껍질이 딱딱해지고 뭐 갈라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꼭 위에 랩으로 씌우든가 비닐로 덮어 가지고 발효실에 넣게 되겠습니다. 표면이 마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자, 발효를 하다 보면은 발효 손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효 손실은요, 발효를 거치기 전보다 발효하고 난 후에 반죽의 무게가 줄어드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발효하기 전에 100g이었던 반죽이 발효하고 나니까 99g, 이렇게 1g이 줄어든 이런 경우가 발효 손실이다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은 장시간 발효하는 중에 수분이 증발을 하죠. 발효하면서 탄산가스하고 알코올로 만들어져서 이것들은 기체이기 때문에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발효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발효 손실의 그 양은 보통적으로 0.5에서 4%가 손실이 되지만은 일반적인 발효주에서는 보통 한 1% 정도 이렇게 발효 손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발효 손실에 관계되는 요인을 보게 되면은요, 반죽 온도죠. 반죽 온도가 높을수록 발효가 잘 되겠죠. 그러니까 발효 손실이 많아지는 거죠. 반죽 온도가 낮을수록 손실이 적게 되고요. 발효 시간은요, 발효 시간이 길면은 발효를 많이 한 거니까 발효 손실이 많으면은 시간이 많은 발효 손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배합률로 보면은요, 소금, 설탕 이런 부재료 중에 소금, 설탕이 많게 되면은 발효가 안 되는 거죠. 소금, 설탕이 많으면은 삼투압 때문에 발효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발효 손실은 적게 되고, 발효실의 온도라든가 습도에 따라서도 이 습도가 낮게 되면은 수분을 빼앗기니까 발효 손실이 역시 많게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발효를 하면서 중간에 펀치, 가스 빼기를 하는데요. 발효를 하는 동안 가스 빼기를 하는데, 반죽을 발효하는 동안에 주어진 시간에 주기적으로 펀치를 하는 것과 그대로 발효하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프랑스 빵이나 하드롤, 저율배합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단과자 빵에도 이제 활용을 하긴 하지만, 보통적으로 이 프랑스 빵 하드롤, 저율배합이기 때문에 발효를 좀 많이 하죠. 그런 발효를 많이 하는 빵에서 펀치를 많이 합니다. 완성된 빵의 부피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발효 중에 발생하는 가스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요. 1차 발효가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진행되었을 때 이제 하게 되는데요. 보통 한 2배 정도 컸을 때죠. 우리가 1차 발효 다 된 걸 한 3배 정도로 보니까 2배 정도 됐을 때 가스를 빼주게 되면은 오븐 스프링이 좋아져 갖고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펀치를 하면은 반죽의 그 상태 3가지 정도 개선시킬 수 있는데, 첫째로 그 반죽 속에 있는 그 공기와 탄산가스의 그런 그 커다란 이제 반죽 그 발효하게 되면은 이제 기포가 이제 큰 놈도 있고 뭐 작은 놈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펀치를 해주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그 기포들이 모두 똑같은 크기로 조밀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 반죽을 이렇게 누르거나 때리거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갖고 글루텐 조직에 자극을 주게 되면은 이 글루텐이 항장력이라 그러는데, 막이 부풀 때의 장력, 그 항장력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반죽이 잘 부풀어 올라서 볼륨감 있는 그런 빵이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이제 알코올을 갖다가 발효하면서 이제 여기 알코올이 생성됐을 거 아닙니까? 알코올을 갖다가 방출시키고 새로운 공기, 새로운 산소를 갖다가 공급을 함으로 인해 갖고 이스트의 활성을 강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탄산가스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반죽의 발효를 촉진하기 때문에 역시 빵의 볼륨이 좋아진다 하는 겁니다. 펀치의 목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펀치하는 그런 그 방법은 반죽의 밖에 위치를 바꾸었고 온도를 균일하게 하는 겁니다. 반죽이 있으면은 양이 많으면 이 안의 온도하고 표면의 온도가 틀릴 겁니다. 그래서 온도를 균일하게 해줘 갖고 발효가 잘 되도록 하는 거다. 반죽에 산소를 공급해서 숙성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런 그 펀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보통 이 반죽을 갖다가 이렇게 꺼내 가지고 가볍게 3겹접기나 4겹접기 정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접고 이렇게 한번 접든지 아니면 이걸 이렇게 3번 접든지 접어서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가스 빼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제 그 뭐 치대면 안 되느냐, 이 펀치할 때 반죽을 치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물론 가스가 빠져나가긴 하겠지만은 이 글루텐의 그물망 조직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글루텐의 조직이 파괴되게 되면은 2차 발효할 때 새로 그 발생한 그 탄산가스를 유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빵 반죽이 부풀지 않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펀치할 때는 가볍게 접어주듯이 몇 번 접어주고 가볍게 눌러서 살살살 눌러가지고 가스 빼기만 해주는 것이 펀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효가 다 됐으면 발효의 완료점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겁니다. 발효의 완료점은요, 발효의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반죽의 글루텐의 팽창력이나 탄성으로 보아가지고서는 우리가 그 어느 정도 탄산가스 보존력이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건데요. 그것은 이제 뭐 어떤 빵의 종류라든가 반죽의 특성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제 그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손가락 테스트, 핑거 테스트인데요. 발효의 완성된 상태에서 손가락 테스트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죽에 손가락을 이제 찔러보는 건데요. 일단 손가락에 이제 그 덧가루를 묻혀야 됩니다. 덧가루를 묻혀가지고 이 반죽에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찔러 보았을 때에 발효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렇게 튀어 올라오죠. 이렇게 반죽이 튀어 올라옵니다. 그 적정한 발효가 됐다고 하면은 요 모양이 그대로 이제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발효가 과다했다면 딱 손가락으로 찔렀을 때에 반죽이 꺼지면서 가스가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적 발효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찔렀을 때에 그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우리가 최적 발효 상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반죽의 상태로다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반죽의 완료 상태, 색이라든가 냄새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효가 부족하게 되면은요, 반죽 표면이 습해서 끈적거려요. 그리고 색이 좀 진하고 이스트 냄새가 납니다. 발효가 과다했을 경우에는 표면이 건조하고 색이 약간 희면서 알코올 냄새가 이제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최적 발효는 취급성이 좋고 특정한 그 냄새가 강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렇게 발효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핑거 테스트라던가 어떤 반죽의 상태, 색, 냄새 이러한 것으로 판단, 시간 등등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효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시험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이 발효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발효를 다 시킬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여러분들 가서 좀 시간으로 확인을 그냥 하고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볼 줄도 모르면서 사실 좀 계속 손가락으로 찔러보고 또 왔다 찔러보고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시험장에서 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내용들 지금 보시는 거는 발효를 여러분들이 발효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그죠? 발효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은 발효할 때에, 반죽했을 때에 반죽 온도가 높았는지 낮았는지, 소금이 많이 들어갔는지 덜 들어갔는지, 지금까지 배운 그런 내용들 등등 다 보시고, 또 모르시겠으면 손가락으로 찔러보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한다면은 이렇게 테스트를 할 거예요. 반죽을 이렇게 해서 투명해 보이는 비커에 반죽을 넣고 나중에 3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1배, 2배, 3배 요 정도 부풀었을 때 발효가 다 됐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딱 오감을 통해서 손으로도 눌러보고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발효의 그 상태를 갖다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시간도 좀 보면서요. 예. 왜냐면 그때그때마다 반죽 온도가 틀리고 그때그때마다 그 작업장의 온도가 틀리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인 그런 그 오감을 통해서 발효 상태를 파악을 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반죽의 과학적으로 할 것 같으면 반죽의 pH를 측정을 하게 되겠죠. 반죽의 pH는 반죽하고 나면 이제 5.3에서 발효가 다 끝나면은 4.9로 내려갔으니까 이런 그 pH기를 담가서 측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1차 발효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